네, 거기 317페이지 밑에 보시면 주소의 판정. 그래서 주소를 판정할 때는 거기 보시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도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그 선박왕으로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일은 주로 외국에서 해요. 외국에서 하는데 이제 국세청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람은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다. 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국세청이 이겼어요. 근데 왜 이겼냐면 그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에 땅하고 집이 있었어요. 그러면 땅하고 집이 있으면은 우리나라에 살 생각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일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지만 이런 뭐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살 생각이 있다. 그래서 거주자로 판정이 났어요. 그래서 세금을 몇백억을 더 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은 솔직히 국내에만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제 외국 나가서 돈 벌어오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에다 세금 낼 거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보시면 직업관계. 직업관계에 의해서는 이제 계속하여 며칠 이상이요?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며칠 이상은 있을 것이다. 183일 이상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가족이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에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적하고는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옆에 보시면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요분들은 비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외항선언, 그래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어디에 체류해 있느냐.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승무원분들은 가족이 한국에 있고 근무 시간 외에, 그러니까 뭐 휴가 같은 걸 얻으면 대부분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그러면 이제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 상태라던가 가족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래도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런 거 다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버는 거 어디에다 세금 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별표 3개 과세기금과 납세지. 여기도 은근 시험 문제 잘 내요. 이론에 뭐 그래봤자 두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예요? 12월 31일. 그 다음에 예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망하시거나 뭐 하셨을 때요? 출국하실 때. 사망하시거나 출국하시게 되면은 그거 빼놓고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출국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도 출국한다라고 표현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이민 가는 거지 그 해외여행 갔다 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출국도 맞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간다. 근데 왜 다이렉트로 이민이라고 못 쓰냐면은 이민이라고 쓰면 사람들이
이민 관련돼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존재해요. 왜냐면 이민이라는 게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이잖아요.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가서 돈 벌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민이 쉽진 않아요. 이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들도 실제 존재하죠. 왜냐면 저는 그건 이것 때문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도 있냐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들 보는 눈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럼 외국 나가는 순간 내가 그 눈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나 저 아는 애가 호주에서 일하다가 쫓겨왔다고? 실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너 외국인이니까 너한테 돈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니네 나라로 가. 이런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또 가서 잘 적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외국은 좋은 점이 호주에서 그 동생이 일했을 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10시인가 출근해서 4시 반인가 5시에 퇴근이래요.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은 적고 월급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왜냐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외국 가서 일하는 게 대부분 그 나라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 사람이 적으니까 인건비가 어때요? 세요.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에서 용접 그러면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벌어요. 진짜 특수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몇몇 분들 빼놓고는 일반 용접은 생각보다 월급이 세지 않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용접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하는 대신 월급은 좀 센 편인 거죠. 그래서 마릴린 monroe 5번째 남편인가 6번째 남편이 목수였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목수는 월급이 연봉이 1억 넘는데요.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목수 그러면 아직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별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희한해요. 우리나라는 월급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상관없어요. 공무원 땡큐.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몇 번 들어오긴 했대요. 선자리가. 근데 이제 직업을 얘기하면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서 공무원이면 생각을 해보겠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왜 이게 예외가 중요하냐면은요. 시험 문제에 이게 잘 나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폐업한 게 있죠. 이 두 개를 여기에다가 넣어버려요. 섞어놔요. 그리고 틀린 것을 뭐 하래요? 찾으래요. 그래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을 폐기한 거는 부가가치세예요. 소득세에서는 그냥 딱 요거밖에 없어요. 1월 1일에서 12월 31일 돌아가셨거나 출국하셨을 때 딱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납세지, 그 납세지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소득세 납세지는요. 왜 이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무슨 지라고요? 주소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예요. 참고하시고.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과거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주소지는 인천이고요.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이야. 그러면 소득세는 인천에다 내는 거고 부가세는 어디에다 내는 거예요? 서울에다. 이렇게 한 번 나온 적 있어요.
많이 내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공장 짓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하고 우리 지역에 살고 이거를 많이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많든가 아니면 사업체가 많든가. 그래서 서울이 부자인 이유가 뭐예요? 인구도 많아. 사업체도 많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인천은 인구도 적어. 네, 사업체도 적어. 그러니까 맨날 국가에서 뭐 해라 그러면 열심히 열렬히 하시잖아요. 왜요? 말 잘 들어야 돈 더 주니까.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어떡하겠어요? 네. 인천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몇몇 서울하고 뭐 부산 하고 뭐 경기도 지역에서도 뭐 몇몇 군데 빼놓고는 말 열심히 잘 듣습니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320페이지. 이거 다 외우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안 외울 거예요. 한 번 나왔어요. 시험 문제가. 이거 어떻게 외워요? 그리고 이런 거 외울 시간에 원가액에 외우세요. 원가액에는 5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긴 2문제다 보니까. 그 다음에 좀 설명은 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요,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소득에서 필요경비 빼면 요거를 소득금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소득이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00% 맞지는 않아요. 얼추. 필요경비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경비가 내가 이 돈을 벌려면은 얼마나 써야 되느냐. 그걸 이제 필요경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은 요걸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곱하면은 요게 산출세. 요 정도까지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은 될 거예요. 이걸 그대로 시험에 잘 내진 않는데 요 정도까지는 좀 이해를 하시면은 설명 듣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과세표준의 뜻이 뭐였냐면은요, 과세표준이 세율 곱하기 전금액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에서 과세표준은 뭐였죠? 부가세에서는 공급가액이었잖아요. 우리 공급가액에다 몇 프로 곱해요? 10%. 그래서 세율을 세율 곱하기 바로 전금액을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세액이 아니고 세율이에요. 그래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나오는 걸 무슨 세액이라 그래요? 산출세. 그 다음에 요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신용카드 공제 있죠. 연말정산할 때. 그게 이제 소득공제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뭐 소득공제도 있고, 제가 소득세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원수에 맞춰서도 빼는 거. 그래서 빼주는 걸 무슨 공제라 그래요? 소득공제.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론 2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 2개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왜냐면 실기 2개 나온다 그랬죠. 2개 나오는데 4개에서 2개 나와요. 4가지 익히면 거기에서 몇 개 나와요? 2개 나와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어려운 게 16가지를 익혀야 2개 나와요. 그래서 소득세 쪽에서 최대한 많이 맞춰야 돼요. 왜냐면 부가세는 쉬운 게 나오면 다행인데 자주 안 나오는 게 나오면은 못 건드릴 수도 있거든요. 아예. 이거 또 튕겼네. 잠시만요. 오늘 종종 튕기네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자와 배당소득이라고 있어요. 이자와 무슨 소득이요? 배당소득. 여기도 안 외울 거예요. 왜 안 외울 거냐면 일부는 외울 건데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322페이지 밑에 박스 봐보세요.
322페이지 밑에 박스 보이세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 이거 다 외우면 하나 맞출 수 있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주 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시간 투자할 여력이 안 되죠, 현재. 그래서 요것보다는 어디를 외울 거냐면은요, 저기 325페이지를 외울 거예요. 그래서 325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원천징수에서 세율을 외울 건데 다 외우진 않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거기 가운데 그 제일 밑에 걸로 보세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은 14%하고 비영업 대금의 이익 25%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하고 배당은 기본적으로 14% 떼요. 몇 프로 뛴다고요? 14%.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25% 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이자 받죠. 네. 그 다음에 주식하면은 뭐 받아요? 배당 받아요. 그럼 그걸 받을 때에 몇 프로 뛴다고요? 14%. 근데 14%는 소득세예요. 무슨 세라고요? 소득세. 근데 우리가 지방소득세라고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예요. 그래서 1.4%는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총 몇 프로 떼요? 15.4% 떼요. 몇 프로 뛴다고요? 15.4%. 그래서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건데 뉴스 보다 보면은 뭐 15.4% 뛰니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15.4%인 이유는 이자 배당 14%랑 지방소득세 몇 프로라고요? 1.4%. 그래서 합쳐서 몇 프로요? 15.4%.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면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냐면은 우리 시험 볼 때 우리 회사는 제조회사죠. 근데 거래처에서 돈 빌려달래. 그래서 돈을 빌려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이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제조회사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영업은 돈 빌려주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근데 내가 물건 안 만들고 돈을 빌려줬네?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았네? 그러면 원래 내 일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 일이 아닌 거라게 되면은 세율이 세요. 왜냐면 국가한테 신청한 거나 잘하란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그 다른 일을 했을 경우에는 몇 프로를 내신다? 25%.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보시면 그 14% 25% 왼쪽에 보시면 2천만 원이라고 있을 거예요. 얼마요? 2천만 원. 요건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외울 건데 2천만 원이 기준금액이에요. 무슨 금액이라고요? 기준금액. 그래서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연말정산할 때 따로 좀 암기를 할 겁니다. 아마 금요일 날 쪽지 시험 보는 거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쪽지 시험은 금요일 날까지 보고 끝낼 겁니다. 더 이상 안 볼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이 기준금액인데 그거 아세요? 통장에 2천만 원 찍히려면 이자로 2천만 원 찍히려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돼요? 10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2% 안 되잖아요, 원래. 근데 2%가라고 잡으면 10억의 2%가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는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저 예전에 저 아시던 분이 통장에 5억 넣고 살았거든요. 일도 안 했어요. 왜냐면 과거에 이자율 많이 줄 때 IMF 터지기 전에 20%씩 줬었어요. 5억에 20%면 1억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세금 쪄도 7, 8천만 원은 1년에 이자로만 찍히는 거예요. 그럼 7, 8천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지금은 5억 통장에 넣어놔도 못 살아요. 왜냐면 20% 잡으면 5억에 20%면 1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 2%죠. 5억에 2%면 얼마예요? 1천만 원이에요. 1천만 원 동안 1년 생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만큼 이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으로 안 갖고 있고 뭐를 하는 거예요? 투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다들 투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투자 아니에요. 왜냐면 투자면은요, 떨어져도 떨어질 수 있어. 나는 뭐 했어요? 투자했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떨어지잖아요. 사람 미쳐요. 그러면 그거는 투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투기예요. 맞잖아요. 투자는 원래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현재 장기는 보이지도 않아. 내일 얼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요즘 또 비트코인 올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뭔가 값어치가 있는지는. 그래도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겠죠.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사업소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일하는 곳에다 근로 제공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근로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저희한테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기가 다 근로소득세 관련된 거예요. 저희가 배울 실기가 뭐냐면 사람이 들어왔어, 월급을 줬어, 신고해야 돼, 연말정산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훨씬 더 뭐예요?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고 뭐여야 된다고요? 반복적. 그러면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사업소득. 왜냐면 일반적으로 사업이라는 건 계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하기로 했으면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도 반복적으로 물건을 만들고 식당을 하면은 반복적으로 음식 만들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이고 뭐여야 돼요? 반복적. 그 다음에 거기 327페이지 보시면 과세 제외 대상. 그래서 요거는 세금 안 낸다는 뜻이에요. 농업. 우리 농업이나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세금 거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구 개발업. 왜냐면 우리나라 연구 개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발표 났죠. 어저께인가 그저께. 우리나라 그 제약업체에서 3상 들어갔다고. 그래서 잘만 되면은 내년쯤이면은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근데 좋은 일인데 댓글 읽었더니 다들 욕밖에 없어요.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진짜 아까 점심 먹으면서 댓글을 몇 개 읽어봤는데 다 욕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게 3상이냐, 1상, 2상, 3상이 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 읽어봤는데 거기에다가 죄다 그런 말만 써놨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이거 한때 난리였었죠. 유아교육법, 유치원. 한참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보면은 이런 분들도 교육 서비스업 쪽에서 세금 안 냅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인데 요건 대부분 대기업하고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 있죠. 삼성은 삼성 SDS라고 해서 그 교육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체 교육도 하고 외부 교육도 합니다. 그런 거를 만들었을 때에는 세금을 뭐 해도 된다? 안 내도 된다. 근데 이건 솔직히 중소기업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뭐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이런 데들은 안 내도 돼요. 그 다음에 연예인 등의 전속계약금. 전속계약금은 요거는 사업소득이에요. 왜 사업소득이 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속계약금 그러면 두 분이 많이 받거든요. 연예인하고 운동선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전속계약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계속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설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전속계약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봤을 때에 계속적이고 뭐다? 반복적이다. 그래서 무슨 소득이 된 거예요? 사업소득. 옛날에는 기타소득이었어요. 기타소득이 훨씬 더 좋아요. 왜냐면 기타소득은 20% 내거든요. 세금을. 근데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면 40% 넘게 내요. 그러면 많이 내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 적게 내고 싶다. 그래서 소송 건 연예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송에서 졌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 주십시오. 이거 원래 이렇게 외우면 안 되는데 우리 시험 보려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외우면 안 됩니다. 원래는 하나하나씩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에 무슨 권이 나왔네. 그러면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그러면 95% 이상 맞아요. 제가 해봤는데.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뭐 다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은 무슨 소득으로 본대요? 기타 소득. 그래서 권으로 끝나면은 기타 소득이다 라고만 일단 봐주세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 그 쓸데없거나 자주 안 나오는 건 그냥 짧게 보고 넘어갈 거예요. 비과세 사업소득. 우리 비과세의 뜻이 뭐죠?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그거를 일명 저희가 비과세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논밭의 임대소득. 우리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중요하죠. 근데 이제 땅이 없어서 임대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거기에 세금이 붙어버리면은 그 빌리는 금액이 비싸지겠죠. 그래서 비과세. 그 다음에 법에 정한 주택의 임대소득인데 우리 1가구 1주택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1가구 1주택인 경우들이 많죠.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인구에 비해 인구로 계산하면 몇 프로 안 돼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1가구 1주택인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면세입니다. 비과세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금 안 내도 됩니다. 근데 고가주택은 제외해요. 그래서 고가주택이라 그래서 9억 원짜리 주택을 고가주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짜리 주택이요? 9억 원짜리. 그래서 9억 원이 넘어가는 거는 인정이 안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29페이지 보시면 시험하고는 상관없는데 교재에 추가로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요, 주택은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합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1인 몇 주택 이게 아니잖아요.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그러면 가구 그러면은 이제 가구 구성원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면은 두 분을 합쳐서 가구라고 표현을 하죠. 자녀가 있으면 자녀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거기 329페이지 보시면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뭐 한다고요? 합쳐요. 근데 요즘 유행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동명의.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공동명의한 경우에는 원칙은 지분이 뭐 한 사람이요? 더 큰 사람. 근데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건 반반이잖아요. 공동명의 할 때. 그래서 반반일 경우에는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주택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냈었는데 요즘엔 잘 안 내요. 비과세 관련돼서. 그래서 거기 3번 보시면 농가 부업소득. 그래서 농가에서 부업으로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부업치고는 좀 세요. 법에서는. 소 몇 마리요? 50마리. 돼지는 몇 마리요? 700마리. 닭하고 오리는 15,000마리. 요 정도까지는 부업으로 봐주시겠대요. 아니면 1외 소득으로서 연 얼마요? 3천만 원 이하.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업으로 봐주겠다. 그 다음에 전통주. 전통주는 1년에 120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네, 시험에 요 파트는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목의 벌채 양도소득.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산에서 나무를 키울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 나무를 키웠을 때는
몇 년 이상 키우셔야 돼요? 5년 이상. 그 다음에 6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60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까지 떠든 게 아니고요. 거기 330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사업소득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네, 3% 되어 있죠. 그거 잘 봐주세요. 사업소득 원천징수는 3%예요. 우리 3%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프리랜서. 대부분 프리랜서는 3% 띱니다. 뭐 따르게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대부분 3% 뛰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취업을 하려고 취업 가서 면접을 보고 나중에 취업이 됐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4대 보험 가입은 안 되고요. 3.3% 뛸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규 직원이 아니고 뭐예요?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3% 뛴다 그러면은 프리랜서가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의 최대 단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잘려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앞으로 프리랜서는 늘어날 거예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왜냐면 지금 이 상태면은 회사들도 몸집을 늘릴 거예요? 줄일 거예요? 줄이겠죠. 그러면 몸집 줄일 때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인건비를 뭐 하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왜냐면 재료비를 줄일 순 없잖아요. 어차피 하나에 들어가는 재료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손님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딱 재료 바꾸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음식점도 보면은 여기 재료 바뀌었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왜냐면 또 그런 건 또 진짜 잘 찾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를 연말정산합니다. 사업소득도 무슨 정산한다고요? 연말정산.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보험 모집인, 그 다음에 방문 판매원, 그 다음에 음료품 판매원, 이런 분들은 뭐를 한다고요?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 파시는 분들, 적게 파시는 분들, 적게 파시는 분들, 많이 파시는 분들은 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적게 파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세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건데 저기 그 야쿠르트 아줌마 있죠?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예요? 아니면은 사업자예요? 사업자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났습니다. 뭘로요? 사업자로 인정을 한다. 근데 사업자로 인정이 되면 불리해요. 왜냐면 근로자일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잘렸어. 그러면 뭐라도 받을 수 있죠? 실업급여. 뭐 이런 혜택들이 근로자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불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 근로소득. 여기부터는 이제 좀 우리한테 중요한 파트기는 해요. 근로소득이 훨씬 더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월급 받고 보너스 받고 요런 게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 쭉 넘어가셔서 저기 331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어요.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뭐요? 이익. 그래서 우리 보면은 회사에서 특히 이제 지방에 있거나 아니면 이런 변두리에 있는 회사들은 회사 자체에서 이런 집 같은 거를 제공하는 곳들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요, 비출자 임원과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제공을 해야만
사람들이 오잖아요. 맞죠? 예. 그냥 우리 회사 좋으니까 오세요 그러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다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 332페이지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종업원을 위하여 사용자가 지출하는 뭐요? 보험료. 거기에서 그 첫 번째 점 보시면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과 단체 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얼마요? 연 7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회사에서 직원들 위해서 보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특히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죠. 그래서 단체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보험을 가입했을 때에 연 얼마보다 적은 거요? 70만 원보다 작은 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런 건 이제 회사에서 직원의 복지를 위해서 드는 거라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기에서 다치시면은 보험금 받으실 수 있어요. 본인이 든 보험 말고 학원에서 단체로 들어놓은 보험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는 다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설마 뭐 타자 치다가 키보드에 끼지 않는 이상. 맞죠? 그런 거 아니면 안 다치는데 왜 이거를 국가에서 다 들게 하냐면 저희 쪽은 크게 다칠 일이 없겠지만 저기 그 뭐냐 기계 만지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들은 실제 비일비재하게 꽤 많이 사건 사고가 생긴대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아예 강제로 보험을 안 들면은 수업을 진행을 못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치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저기 332페이지 제일 밑에 요것도 시험 문제로 종종 출제하시더라고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에서 첫 번째 거. 거기 첫 번째 거 보시면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경조금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시험 문제에서는 20만 원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 같은 거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일이 생길 때에 회사에서도 이렇게 화환 같은 거 보내주고 그 다음에 경조금 같은 거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도 우리 결혼식 끝난 다음에 결혼 축의금 얼마 받았나 세보잖아요. 그거 세서 국세청에 신고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세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333페이지 비과세 근로소득의 별표 3개. 여기는 실기할 때 또 따로 보긴 할 건데 요 파트는 실기에서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파트세요. 비과세의 뜻이 뭐라고요?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거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거기에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요.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무슨 운전 보조금이요? 자가운전 보조금. 그래서 자가운전 보조금은 말 그대로 내가 차량을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이 자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차를 가지고 회사에 출퇴근한 다음에 일을 보러 갈 때도 누구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차를. 그러면은 월 20만 원씩 빼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 20만 원만큼은 세금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다음에 요것도 가능해요. 공동명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차를 사면서 요거를 공동명의로 올렸어. 그러면 양쪽 부부 다 혜택을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보시면 거기 당구장 표시 하나만 좀 볼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시외 출장비를 받은 경우에도 그 시외 출장비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이 자가운전 보조금은 시외랑 관련된 게 아니고 시내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내 출장 갔는데 돈 못 받아.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맞죠? 인천에서 부산 갔다 오라 그랬고 갔다 왔는데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시외 출장은 괜찮은데 시내 출장비는 요 돈 갖고 합의 보는 거예요. 얼마 갖고요? 20만 원.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건 해결해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시외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업무 관련 본인의 교육비 부담금. 우리가 지금 교육 받으시죠. 네, 그래서 학교나 아니면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런 직업전문학교에 오셔서 교육을 듣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학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학자금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비과세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일 것.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훈련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일 때요?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서에다 써야 돼요. 그 기간 이상 교육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급받은 금액을 뭐 할 것? 반납할 것. 이거는 왜 생겼냐면 과거에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뉴스에도 몇 번 나왔었는데 어느 패션 전문 회사에서 직원 하나를 키워보려고 얘를 프랑스 파리로 보냈어요. 그래갖고 1년인가 2년 정도를 열심히 지원을 했어요. 그랬고 이제 교육 다 받고 수료를 하고 출근을 하는데 우리 회사로 출근한 게 아니고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면 다른 회사에서 낚아채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소송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1, 2년 동안에 들어간 돈이 있었죠. 시간 들어갔죠. 그래갖고 문제가 좀 심각했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약에 내가 돈이 있어. 근데 얘가 진짜 유능해. 근데 교육을 받았어. 그러면 내가 이 돈 물어주는 게 낫잖아요. 물어주고 뭐 해와요? 스카우트 해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세지려면은 이 계약서에다가 이런 걸 넣어야 돼요. 만약에 1년 동안 했어.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일단 1년 이상 뭐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박아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사이에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에는 들어간 교육비의 3배를 토해내라. 5배를 토해내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들어간 금액만큼만 반납하면 된다. 이렇게 돼버리면 또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금액 정도 물어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그래서 연예인들도 보면 위약금 물어주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요? 그거 물어줘도 앞으로 더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면 물어주는 게 낫죠. 왜냐면 시간이라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떠든 게 아니고 3번이 중요해요. 식사 또는 뭐요? 월 10만원 이하의 식대. 또 회사 가셔서 월급 받을 때 월급 명세서 받죠. 거기에 보시면 이거 많아요. 식대 얼마요? 10만원. 왜냐면 식대 10만원은 비과세거든요. 세금 안 내요. 근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회사는 밥도 주고 돈도 줘. 그러면 밥 얻어먹은 것만 비과세고요. 돈 받은 건 과세예요. 그러니까 밥은 회사에서 안 주고 뭐만 줘야 돼요? 돈만 줘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뭐만 받으셔야 된다고요? 돈만 받아야 돼요.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 가시면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뭐요? 식대 10만 원. 그 다음에 시험은 다음 페이지 위에 있는 것도 잘 나와요. 월 10만 원 이하의 출산 및 보육비인데요. 요거를 우리는 일명 육아수당이라고 하고요. 6세 이하만 돼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6세 그러면은 그 6살이 아니에요. 만 6세예요. 그래서 6세가 아직 학교 안 간 친구들이 6세고 7살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나이죠. 그래서 나이 계산하실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법에서 나이 계산하실 때 올해 몇 년도죠? 2021년이죠. 빼기 2015년. 연도만 빼는 거예요. 월일은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살 나와요? 6살. 그러면 얘가 6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계산하실 때는 2021년에서 태어난 연도 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이 계산하는 거예요. 월일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저 예전에 그런 적 있었는데 호프집에서 알바하는데 1월 1일이 되기 2분 전에 사장님하고 앉아서 그때 손님이 없었어요. 별로. 한 팀인가? 원래 연말엔 대부분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먹거나 저기 뜨는 거 봐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냥 둘이서 앉아갖고 사장님이랑 얘기하는데 왠지 촉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장님 12시 땡 되면은 왠지 하나 들어올 것 같다고. 바깥에서 얼쩡얼쩡하는 젊은 애기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아가들이. 그 진짜 땡 하고 10초 후에 2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파릇파릇해. 가서 달라 그랬죠. 그랬더니 10초 전부터 먹을 수 있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서 왔길래 저기 주방 이모한테 가갖고 이모 저기 뭐냐 서비스 안주 좀 한 2개 좀 달라고. 그랬더니 2개 갖다 줬더니 안주 하나랑 맥주 3병 시켜갖고 30분 만에 먹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떳떳하게 먹고 싶었는지 10초 후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럴 때가 좋을 때지. 왜냐면 이게 솔직히 조금 더 지나면 아무 생각 없잖아요. 왜냐면 그때부터는 그냥 막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전엔 얼마나 숨죽여서 먹었겠어요. 일명 뚫린 데가 있잖아요. 뚫린 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기 가서 먹기는 하는데 먹으면서도 찝찝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당당하게 들어와 갖고 먹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잘 봐두시고 요거의 전제 조건은 몇 세 이하예요? 6세 이하. 그리고 이런 건 안 돼요. 뭐는 안 되냐면 수당은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만들어 놓아야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배우신 분 한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급여명세서를 봤더니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아기는 현재 5살이에요. 이거 회사한테 전화하면 되나요? 안 돼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수당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회사에서.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를 하려면은요. 모든 직원의 자녀의 나이를 꿰뚫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어쨌든 기억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에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잘 안 하고 대부분 회사는 요 2개는 잘해요. 자가운전 보조금하고 뭐요? 식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라고 있어요. 요건 안 해오셔도 돼요. 왜 안 해도 되냐면 프로그램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돼요? 생산직만. 사무직은 안 됩니다. 저희가 취업하는 곳은 대부분 무슨 직이에요? 사무직이에요. 근데 왜 안 해도 되냐면 프로그램 안에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요건 여기 가면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월정액급여 얼마요? 21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총급여액, 직전 연도 총급여액은 얼마요?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데 얼마 빼주냐면은 1년에 연 240만원 빼줘요. 근데 앞으로 생산직 분들도 이제 힘듭니다. 왜냐면 5인 미만 사업장 빼놓고는 다 이제 몇 시간이에요? 52시간제 돼버렸죠. 근데 이 52시간제가 꼭 나쁜 건 아닌데 돈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돈을 벌려면 뭐를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나 60시간 일하고 싶은데 법에서 52시간 일하면은 큰일 나요. 걸리면 벌금이 500인가 1000만 원? 더 되나? 어쨌든 그렇게 벌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왜 생겼는지는 알아요. 젊으신 분들 투표하게 만들려고. 자기네한테. 왜냐면 그 워라밸이잖아요, 일명. 저녁이 있는 삶.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결혼하고 나면은요, 저녁이 있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통장에 얼마가 찍히냐가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그, 남자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여자분들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대부분 남자분들이 사회생활을 조금 더 많이 하니까, 비율로 봤을 때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무직은 왜 아니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대부분 사무직 근로자는 무슨 임금제예요? 우리나라는 포괄임금제예요. 포괄임금제가 뭐냐면은 너는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야근을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야근까지 생각해서 네 월급은 이거야. 이게 포괄임금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직은 야근을 해도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거라 안 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 얘기하면 싫어할 건데 원래 사인하기 전에 이거 물어봐야 돼요. 아니면 그쪽에서 우리는 야근은 안 줘요. 그러면 뭐구나? 포괄임금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포괄임금제 아니에요. 야간 수업하면은 시간당 얼마 따로 받아요. 야간에 일하는 건 안 받는데 야간에 수업하는 거는 포괄임금제가 아닌지라. 근데 이거는 없어져야 될 제도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야간에 일하는 거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근데 돈도 안 줘. 그리고 저는 그런 회사 다녀본 적 없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밥도 안 준대요. 어떤 회사는. 밥도 내 돈 주고 사 먹어야 된대요. 몇몇 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닌 데는 그나마 야간 일할 때 밥 사달라 그러면 밥은 다 사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직은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건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35페이지 볼 겁니다. 쪽지 시험 간단하게 보고요.